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랭군입니다.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와 있고요. 새로운 법안이 지금 공표되어 있다고 자꾸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. 정신 없으시죠? 저도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로 인해서 사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어요.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. 왜 뒤늦게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 걸까요?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? 저는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게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왜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? 부동산 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또 저쪽에 비서실에도 비서실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가 또 저기 또 원내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저쪽에 또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숟가락 하나씩 지금 다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? 도대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는 누굴까?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요. 당분간은 특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요. 되게 간단하고 소소하지만 너무 헷갈리는 것들. 네, 그렇지만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. 재밌겠죠?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, 바로 오피스텔이에요. 이 오피스텔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진행했을 때 과연 대출이 가능할까? 라는 부분이에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과연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한 개, 두 개, 세 개 매입을 했을 때 대출이 가능할까요? 아니면 불가능할까요?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대출은 가능해요. 근데 이제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갈 때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에 막 올라와요. 커뮤니티에.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대출 가능한가요? 이런 질문 자체가 왜 올라오는 걸까요?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이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요. 아파트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 셈법 계산을 미리 해보는 거죠. 기존의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측면인 거죠. 두 번째는 지금 오피스텔이 없지만 이 오피스텔을 뭔가 매입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인 거죠. 아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. 제가 이미 답은 드렸어요.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은 나와요.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느냐? 보통 KB 시세에서 60에서 70%까지 나와요. 그리고 이 금융권을 가면 그것보다 좀 금리는 높아지지만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일까요? 아닐까요?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. 나중에 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. 취득세만 놓고 봤을 때, 다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사면 몇 프로 내야 될까요? 정답은 4.6%를 내면 돼요. 결론적으로 상가하고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얘는 주택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많아요. 그러면 이게 주택이 아니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가 포함될까요? 안 될까요?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포함될까요? 안 될까요? 아니면 양도세를 조정 지역이라서 양도세 중과를 받을 때 그 계산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될까요? 안 될까요? 되게 많은 케이스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대출은 가능하구나.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로서 아파트가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그 틈새 시장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. 그분들에게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
오늘 좀 안내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자,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주택수 여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전부 다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. 그게 그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이게 되게 세금 측면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결론이 나오거든요.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. 어떤 분에게는. 자,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아니냐,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사실은 세금이 결론 지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거의 뭐 대다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죠.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걸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따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. 뭐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.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된다.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. 두 번째는 내가 이 물건을 매입할 때,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 한도를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.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. 세 번째는 세입자가 절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.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택을 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. 자,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좀 만족이 돼야 그래도 이 세무당국에서 비주거용으로 좀 봐준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히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주택수 포함 여부예요.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?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 질문 레벨이 낮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나요.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.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. 최소한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. 첫 번째,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. 두 번째, 양도세 중과 계산할 때 주택수. 세 번째, 양도세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. 그 다음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가 몇 개 이상이냐 따질 때 있거든요. 그때 주택수.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 주택수. 그리고 청약할 때 주택수. 이 6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.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난다.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원리를 알면 그냥 하면 답이 탁 나올 거예요.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달달달 외우거든요.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원리만 딱 이해해요. 자, 이 건축물의 용도, 실제 건축물 등기부 딱 뗐을 때 나오는 그 정보, 딱 그 건축물 용도의 원칙, 그리고 실사용의 원칙,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일하지가 않거든요. 이 두 가지에 따라 주택수 여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자, 취득세 계산할 때 정답은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취득세를 누구한테 납부하죠? 구청에 납부하죠. 이 지자체잖아요. 지자체는 뭐를 보는지 알아요? 등기부 등본을 봐요. 딱 보고 이게 아파트냐 아니냐. 아니네. 그럼 주택이 아니야. 그러면 취득세 주택이 아닌 걸로 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? 자, 두 번째, 양도세 중과 계산할 때 이게 지금 조정지역이라서 중과가 되는데 또는 투기가일지구나 중과가 될 때 주택수가 몇 개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때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답은 포함된다예요. 어라? 아까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포함되네. 왜 그런 거죠? 양도세 중과할 때 이 양도세를 누가 걷죠? 구청이 걷나요? 아니죠. 세무서에서 걷죠.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죠?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하죠. 그래야 양도세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. 그래서 세금 측면을 볼 때는 세무적으로는 실사용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.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거다. 취득세도 세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걷어가는 당국이 세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면 조금 깔끔해요. 그래서 세무에서 가져가는 것들은 대부분 실사용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요. 그래서 양도세 중과 계산할 때는 주택수 포함 안 된다. 그러면 이게 되게 쉬워져요. 자, 양도세 비과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? 그때 주택수 계산하거든요. 그때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.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?
그때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된다. 이게 자연스럽게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. 신기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종부세 합산될까요? 안 될까요? 합산된다. 쉽죠? 자, 그리고 대출 받을 때는 어떨까요? 좀 애매하거든요. 대출 받을 때는 구청, 대출 누가 해주는 거예요? 은행이 주잖아요. 은행은 구청도 아니고 세무서도 아니야. 야, 이거 뭐지? 용도의 원칙인가? 아니면 실사용의 원칙인가? 뭐지? 헷갈리잖아요.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돼요. 은행 입장에서 대출 해주고 싶어요? 안 해주고 싶어요? 해주고 싶잖아요.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해주지 말라고 하지만 해주고 싶거든요. 그래서 주택수에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.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. 그러면 청약할 때는 어떨까요? 청약할 때는 내가 지금 무주택자예요. 30년 동안 무주택자였어요. 근데 오피스텔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. 자, 이랬을 때 청약 딱 넣었는데 무주택 기간 30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나는 받고 싶죠, 인정을. 근데 LH는 어떻게 바라볼까요? 사실 LH 입장에서는 얘는 세무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얘는 용도의 원칙,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그 원리 원칙을 따라가요.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걸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걸로 간다라는 거예요. 어때요? 정말 쉽죠? 되게 정말 쉽죠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.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 그 주택수를 잘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뭐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?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죠. 이 이야기는 다음 편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.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단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좋은 게 뭔지,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,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정작 왜 검토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투자 용도로 검토했을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, 그런 부분들 조금 2부에서 제가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